네, 이제 앞에 두 강연을 저희가 잘 들었고요. 이제 첫 번째 강연에서 오해영 교수님이 여러 가지 좀 고민거리를 던져주셨다면, 엄태용 씨가 이제 유죄 선언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이제 죄의식을 느끼고 있는 차에 학교의 반론을 이제 준비하시는 장영재 교수님이 이제 세 번째 연사로 학교에서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 어떤 교육의 좀 새로운 모델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를 나눠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장영재 교수님은 그 저희 카이스트의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부교수로 계시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굉장히 그 실용적인 어떤 공학의 가치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이 단순히 뭐 연구나 학교 학문적인 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말 실질적인 상황에 적용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하고 계신 이제 과목에서 레고를 활용해서 그런 개념들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는 굉장히 참신한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영재 교수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영재입니다. 네, 제 역할이 뭔지 방금 들었습니다. 네, 유죄 선언을 받았고 저희도 이제 잘하고 있다는 반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 참 큰 이 부담을 가지고 강단에 올랐는데요.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AI 그리고 교육.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레고. 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45분 동안 그리고 또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찰이 되는 게 맞을까? 뭐 갑자기 왜? 계속 생각했던 거야. 재호 새끼는 경찰이 되겠다는 꿈이 있는데 우린 없잖아. 난 돈 없어서 왔고 넌 실수로 왔고. 졸업해서 인간하면 계속 경찰인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나도 학교 재미없어. 하야 뭐씨 쓸데없는 것만 가르쳐. 2년을 버텼는데 나갈 수도 없고. 네,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시작부입니다. 이 두 학생은 경찰대 학생이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일을 겪으면서 지금 경찰대 2학년으로서의 지금 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예.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학생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것, 학교에서 쓸데없는 것만 가르친다. 네, 그죠? 네. 그런데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들 다 대학 다녀도 후회 없어?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저 교수님 학교는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왜? 학교에서 쓸데없는 것만 배운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규진은? 저도 계속 다니고 싶습니다. 저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것만 배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싶다. 계속 학교에 다니고 싶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죠.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교육에서 한번 그 관점에서는 저는 보면서 교육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물론 앞에 연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지만,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그냥 우연히 논문을 뒤지다가 교육 관련은 아니고요, 뭐 센서 관련해서 데이터를 뒤지다가 우연히 이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논문에서는 이러한 그 센싱 그리고 사람의 이러한 그 브레인 액티비티 센싱을 하는 그런 관련된 논문인데요. 근데 사실 저를 이렇게 좀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가게 된 부분은 이 그래프였습니다. 보시면은 이 머리의 두뇌 액티비티를 계속 매주를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는 이게 수업 시간의 시그널과 두뇌 시그널과 TV를 볼 때 시그널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즉 TV를 볼 때 소파와 혼연일치 돼가지고 널브러져서 그냥 하고 보고 있는 거. 네, 수업 시간에도 다 비슷하죠. 예, 다들요. 네.
그게 그렇게 크게 뭐 놀라운 사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보통신이 발전해서 이런 뭐 원하는 정보는 이제 쉽게 취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뭐 정보의 비용 하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그다음에 이러한 컨텐츠를 접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 딸이 있는데요. 저는 제 딸이 초등학생인데 저는 검색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들 여러분들까지 포함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계신 분들이요. 이 검색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텍스트 검색을 먼저 하는데 이 친구는 검색을 할 때 동영상 검색을 먼저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네.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사회에서는 요구하는 인재가 그만큼 새로운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바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교육에 대해서 화두를 던졌고요. 그러면은 이 주제가 여기 있는 주제가 AI 플러스 에듀케이션이기 때문에 AI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 AI 그래서 이렇게 뭐 그냥 그 대중적으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관련해서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대학원 분들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그 AI 관련해서 왜 저는 뭐 AI 관련해서 교육 그리고 그러한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 연구 그리고 교육했던 그런 경험을 기반으로 공유를 드리고 교육과 AI 관련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AI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음성 인식 그리고 영상 인식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예측을 한다.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그럼 나는 인공지능 학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걸로 뭐 할래? 그러면은 뭐 많은 학생들이 음성 인식을 잘하고 영상 인식을 잘하고 뭔가 인식을 좀 더 잘해가지고 근데 그걸 잘해서 뭐 할래? 그러면 거기에서 글쎄요 뭔가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예측하고 맞습니다. 좋은 거고요 그것도요. 네. 하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죠. 네. 그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많이 또 응용 분야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산업 및 시스템 공학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에 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기존 전통적인 이 아날로그 세상에서의 이제 디지털 기술들을 합쳐서 디지털 혁신이라고 하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또 한편은 뭐 스마트 물류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것도 같은 범주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다양한 산업 분야로 이렇게 이제는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는 연구는요. 지금 이런 반도체 공장에서 자동으로 반도체 공장에 이런 시스템이 물류를 이동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보신 것 같이 그 공장에서 물류가 완성이 되면은 이러한 비클이 와서 집어다가 위에서 이동시켜서 떨어뜨려 놓는. 그래서 택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요. 그래서 승객이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싶다. 그럼 택시를 부르면 빈 택시가 와서 승객을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죠. 네. 그래서 공장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꽤 많은 시스템들이 이 자동으로 물류를 반송하고 있습니다. 자동 반송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300대에서 500대 그렇지만은 앞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짓고 있는 공장들은 1000대 이상의 이러한 제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거기에서 이제는 이 플릿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전체 1000대 이상의 비클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 그래서 이런 쪽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요. 혼잡이라는 것을 이 교통 상황도 여러분들이 어떤 혼잡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1000대의 비클이 다닌다라면은 이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합니다. 비클들이 가다가 중간에 통신 장애로 멈추기도 하고 하드웨어 페일리어 때문에 고장 때문에 멈추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일일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만들어준 룰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가려면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다 룰을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룰을 또 수작업으로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1000대가 된다. 지금 300대도 굉장히 버겨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건별로 수작업으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 즉 그만큼 자동화, 과거에는 우리가 룰을 주고 그 룰을 따른다. 그렇지만 늘 상황은 계속 변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컨제션이 생기면은 이 트래픽 혼잡이 생기면은 다른 쪽으로 다시 또 우회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율화, 어토노머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과거에는 이런 수학 기반으로 이 룰을 만들고 디자인하고 최적화를 쓰고 이렇게 했지만은 1000대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때 받은 아이디어가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은 강화학습. 네, 그래서 그 알파고에서 쓴 이런 강화학습.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알파고를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있던 학교에서 이 관련한 그 교수님이 가르쳤을 때는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것이 가능할까? 조금 굉장히 회의적이었었고요. 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런 IT 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알고리즘 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해졌다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러닝 기반으로 했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은 그 기존에 있는 방식, 룰 기반의 방식은 컨제션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퍼머넌트하게요.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교통 혼잡이 생겼다가 풀어졌다가 스스로 알아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물류 반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스스로 능동적으로 여기가 이제는 많이 막히면 비클들이 알아서 우회하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스스로 알아서 회피하고 이러한 그 메커니즘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이상 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응입니다. 물류가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도시에서 그 승객들이 갑자기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콜이 늘었다 그러면은 교통 혼잡이 갑자기 발생하겠죠.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송 시간이 그러면 올라가는데 이렇게 개발한 방식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거기에 반응을 유연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반송 시간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다른 방식에 비해서요. 그리고 다시 안정화도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사람 개입 하나도 없이요.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사람들이 계속 룰을 조금씩 바꿔줘야 되는데요. 네, 그만큼 자율화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희 벤치마킹하면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퍼포먼스가 얼마나 나아졌냐? 물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반송 시간은 늘어납니다. 이동 시간은요. 네. 도시에서 택시를 원하는 승객들이 막 많아지면 대기 시간도 길어지겠죠. 출퇴근 시간에 여러분 택시 기다릴 때 더 많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네. 그만큼 이 반송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승객 수가 그러니까 이 반송 요청이 계속 늘어나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방식은 거의 익스포넨셜하게 늘어나고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조지아텍의 방식도 러닝 기반은 아니고 이제 이 수학적 기반인데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거는 거의 2배나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요. 그 연구를 할 때 경쟁하는 곳보다 10% 정도 좋아졌다. 그러면은 저기 박수치고 논문도 나오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2배 이상 좋아졌다. 이러면 어떤 반응이 오냐? 너 사기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죠? 이게 2배 이게 말이 되냐? 네. 이 결과를 봤을 때 저희는 그 결과랑 3달 정도 검증을 했고 그리고 조지아텍으로 가서 직접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어차피 그쪽이 다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다 까자. 네. 그래서 같이 미팅을 하고 그래서 이 그 검증을 같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컴퓨테이션 타임이 또 이 건 바이 건으로 계산하면은 이 컴퓨테이션 타임을 굉장히 많은 컴퓨테이션 타임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10분의 1 이상 적은 처리 속도를 요구합니다. 그만큼 이제 1000대 이상의 라지 스케일 플릿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라는 것입니다. 게임 체인저. 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시스템 기술이 요구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러한 알고리즘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밑에 알고리즘을 서포트하는 다양한 IT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다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기존의 룰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과 이러한 러닝 기반은 데이터 구조, 스트럭처, 아키텍처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러한 새로운 방식, 러닝 기반의 방식,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구조를 짜야 되고
거기에 DB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통신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소위 말해서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또 알고리즘 기술과 연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요. 즉 그만큼 이게 알고리즘 하나만 개발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수많은 또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같이 붙어가야지 사업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그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입니다. 이런 쪽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이러한 평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반송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레일에 이런 큰 크레인이 두 개가 움직이는데요. 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이 그 두 대가 움직이기 때문에 한 레일에서요, 박치기 하면 안 되죠, 둘이가.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 물류,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물류.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것이 집어다가 공동구역에 놓고 오른쪽에 와서 다시 집어다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만큼 비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 이 동작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게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그 시스템들이 돌아갈 때, 네. 잠시만요. 네.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게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천천히 돌아가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는 산업계 문제가 이 LCD에서 OLED로 바뀌면서 공정이 4배는 복잡해지고 반송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반송 시스템의 비효율입니다. 이거는요. 네. 그런데 자, 여기서 저희는 그래서 일단은 공동구역을 없애고 모든 베이클들이 다 커버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서로 충돌을 방지해야 되겠죠. 근데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창안한 것이 바로 러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충돌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회피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딥러닝 알고리즘 위에다가 그 강화학습 위에다가 딥러닝 레이어를 깔아가지고 그래서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퍼포먼스를 보니 아까보다 굉장히 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퍼포먼스가 반송 시간이 이거는 거의 한 4배 이상입니다. 이것도 사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네. 네. 자,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사례를 통해서요. 네. 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고리즘을 돌려보셨으면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수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아직 기대만큼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거는 말이 안 되게 잘 됩니다. 말이 안 되게요. 네. 몇 배가 잘 된다, 퍼포먼스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참 놀랄 일이죠,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I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트렌드가 아니다. 정말 제대로 하나 걸리면 한 방에 간다, 이거는. 네, 소위 말해서요. 네. 네, 하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당연히 전문 기술 이해는 필수다. 그래서 요즘 특히 광학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최적화 이론, 그 다음에 데이터 핸들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이런 것들이 다 융합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즘 많은 오픈 소스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코드 몇 번 돌려보면은 대충 이거구나라고 감은 잡겠지만 실제로 산업계 어플리케이션에 가려면은 그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느끼는 것은 정말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요즘 무슨 스터디를 하냐? 확률 통계를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네, 같이. 네. 그만큼 기본이 탄탄해야지 그 기본이 안 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네. 산업 문제를 정의하는 기술, 산업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문제 정의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을 문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산업계 가서 그럼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불안감, 불평, 그리고 뭔가에 대한 하나의 여러 가지 애매모호함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정의 내리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찾는 것보다 질문을 찾는 것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시스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연구라는 큰 줄기에서요, 논문을 쓰는 거는 그 과정이죠. 논문이 결과가 아니죠, 결코요. 네, 큰 연구. 네.
그리고 또 학계에서 연구하는 것과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좀 다릅니다. 학계에서는 깊고 좁은 영역을 깊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요. 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기술의 인테그레이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게 되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과연 우리가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 네, 그렇죠? 네. 과연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네.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이 thinking 구조가 우리가 가르칠 때 이 convergent thinking, 그래서 어떤 것을 깊게 파고들어서 하나를 수렴하는 사고로 가르치는 것, 우리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요. 그래서 어떤 걸 펼쳤을 때 일단 딱딱딱딱 구획을 나누고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파고 이것만 해. 그러면 막 계속 연습 문제 엄청 풀고 계속 이거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거 하나 정말 잘합니다. 이거는요. 네. 그렇지만은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네. 하나를 터득하면 열을 난다. 네. 그러면 생각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네. 다양한 생각을 연결 지어서 그러면 이걸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divergent thinking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육이 이런 convergent thinking을 트레인시키는 역할은 굉장히 잘하지만 이런 divergent thinking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그 책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가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대부분의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아시겠지만요. 결국은 답은 뭐냐? 내가 맞다고 설득해서 상대방이 설득되면은 그게 답인 것이죠. 그게요. 그리고 늘 애매모호함 이러한 것들을 정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오픈엔드 프로블럼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정형화시키고 그다음 애매모호함 그것을 다시 정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교육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 문제를 경험하게요. 물론 모든 걸 다 경험을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면 작게나마 거기에 대해서 머리가 트인다고 하죠. 그런 능력. 그래서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다 간접 경험입니다. 저 또한 2014년 4월 전까지 배가 침몰하면은 타이타닉이나 포세이돈 어드벤처처럼 사람을 구출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거는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그거는요. 그걸 우리는 경험을 한 것이죠. 그렇게요. 네, 그만큼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걸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 그래서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험, 실전 문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네. 그래서 대학원들은 가능합니다. 저는 제 가진 연구 철학은 그 연구 주제는 직접 산업 현장에서 찾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연구자분들이 한 논문에 내서 논문 끝에 컨클루전에 퓨처 스터디가 나오면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생각을 하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산업계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직접 문제를 같이 직접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풀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어떻게 보면 POC를 한다 하죠. 컨셉을 한번 정의를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 연구실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쓰는데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처음에 문제를 정의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따라가고 이런까지는 제가 많이 도와주시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 이렇게 해서 논문까지 나오는데 학문적인 이론을 나온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네, 처음에 부임해서 3년 동안 논문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런데 이게 그 실제 문제를 보면서 나중에 좋은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 좋은 문제를 학계에 던지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텐션을 받는다라는 것을 실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네. 이렇게요. 네. 자, 그래서 그렇다면 대학원 교육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학부생을 현장에 다 디플로이드 시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너네들 경험 중요하다. 다 산업계로 가라. 이러면은 저 욕 바가지로 얻어먹겠죠.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엔지니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를 푸는 게 엔지니어입니다. 학부생을 현장에 보낼 수 없으면은 현장을 학교로 데려오면 되죠, 이거는요. 그래서
레고 시스템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요. 공장을요. 네. 그래서 이 레고 마인드스톰 이 로봇이죠. 로봇이 한 대면 로보틱스지만 로봇이 2대 이상 복수면은 바로 오토메이션이 되고 시스템이 됩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 시스템을 공장을 만들어서 스스로 체험하게 한다. 이러한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과에 이러한 그 학전돼요. 여기 뭐 시스템 모델링, 그다음에 큐잉도 가르치고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 통계 이렇게 가르치는데 다 따로따로 하죠. 지금요. 물론 각각의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서로 이렇게 그 학습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깊게 있게 들어가는 건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면은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잘. 네. 그리고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또 기계공학에서 4대 역학 배우면은 근데 현장에 나가면 이게 서머다이내믹스 문제인지 플루이드 메카닉스 문제인지 딱 클리어 컷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요. 잘 아시겠지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대부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면은 그 상관관계, 그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뉴팩처링 도메인에 그리고 문제 푸는 능력을 엮어서 레고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 시스템을 보시자면요. 네. 한 버전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장 잘 찍은 버전입니다. 이거는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제 공장에서 이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플로우 비헤이비어들을 담아 넣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파트가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프로세스 되는 건 없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의 플로우는 이러한 그 공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시스템은 그 중에 가장 복잡한 건데요. 네, 그런데 계속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 니즈에 따라서 다른 버전들을 쓰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역할은요 4인 1조로 돼서 수업에서요. 우선 이 공장을 오퍼레이션하는 팀이다. 그럼 공장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디파인하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아니면 센서가 뭐 잘 작동이 안 된다.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엔지니어는 숫자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그때부터 멘붕에 빠지죠. 네. 그런데 여기 다양한 센서들이 있고 그러면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다 원천 데이터, 로우 데이터죠. 목적은 로우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인포메이션을 날리지로 만들고 그걸 디시전 메이킹까지 가는 전 주기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걸 한번 겪어보게 한다. 그게 바로 교육의 핵심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데이터는 데이터 따로 다루고 통계는 통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메이킹 따로 하고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이게 문제가 뭐고 이걸 수치를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게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은 이걸 개선을 해라. 레고가 좋은 게 이제는 이걸 다시 다 부셔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다시 개선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는 내가 지금 디자인을 바꾸는 게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이렇게 다 바꾸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바꾸고 그걸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엔지니어링 생각을요.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그 컴페티션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도 하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끼리 피어 리뷰도 하고 또 저기 제가 또 저랑 TA들이랑 이벨리에이션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그 행사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더 좋다. 이게 왜 좋은지 그런 설명하는 그런 세션을 가집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 수업 지난 학기에 열었죠. 네, COE 2022 그래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업이죠. 네, 그런데 저희 과의 이재길 교수님과 제가 강의를 개설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기본적인 이 프레임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즐겁게 개념 파악이 이슈다. 그래서 기계학습을 가르치는데 이거죠. 이 뭔가 개념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요. 하나의 개념을 가르치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과 상반된 개념을 가르치면은 그게 대비가 되면서 그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자, 그럼 기계학습과 반대가 뭐예요? 일단 룰 기반이죠. 아니면은 또 이제 리치드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들요. 그래서 그것과 차이를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다음 또 한편으로는 코딩 수업이 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학생이 이건 코딩 수업이 아니다. 서로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수업 이렇게 개념을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수업을 위해서 개발한 건데요. 이거는요. 네, 수업을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개발한 거는 이거는 불량품 검수기입니다. 여기서 이 넣으면은 이제 이 흰색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 불량과 이 디펙트와 이제 그 정품하고 이제 이 소팅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스스로 이제 알아서 학습을 해서 이 어떤 게 정품인지 파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거를 직접 학습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학습시킨 것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직접 몸소 체험하고, 아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새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불량품이죠. 그래서 불량품을 직접부터 파악을 하고, 근데 이게 또 환경에 따라서 빛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 알고리즘이 그냥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빠른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시간을 두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통계를 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거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학습시키고 그걸 실험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러닝에서 또 우리가 요즘 뭐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 강화학습이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로버트가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룰을 심어준 게 아니고요. 스스로라서 어떻게 어떤 관절을 움직이면 앞으로 전진하게 간다, 그러면 리워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가 처음에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뒤로도 가고요. 근데 어느 정도 학습을 시키면은 이제 로버트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해서 그래서 한 5분 정도 학습된 건가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 로버트가 이제는 그 이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지 가는지 스스로 파악해서, 그래서 아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배우는구나,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그러한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고요. 네. 자, 학생들의 반응은 극과 극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네. 졸업생이 한 건 교수님이 특수한 수업, 뭐 거기에 특수 부위도 아니고요, 특수한 수업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뭐 정돈되지 않았다, 혼란스럽다. 네. 그런데 뭐 또 긍정적인 반영도 있습니다. 네. 그 처음에 그 앞에 말씀드린 제주 수업은 제가 6년 전에 오퍼를 했습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그 수업을 개설할 때 저 동료 교수님들이 많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요. 네. 반대. 그 반대 이유가 뭐냐면은 너 그러다가 평점 잘 못 받는다, 학생 피드백. 예. 아, 승진도 하고 테뉴어도 받아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 잘못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사실로 재현되었습니다. 첫 학기예요. 네. 이 앞자리가 저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네. 악평이 엄청났습니다, 이게요. 네. 자, 그런데 6년 동안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다 포기하고 들어옵니다, 이제는 수업을요. 네. 이제 기대치가 엄청 낮아진 거죠. 그 수업 들어가면 이제 엄청나다, 로드가.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졸업생들이 학교 왔을 때 이 수업 제일 많이 이야기한다. 너 지금 레고 들었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만큼 이게 지금 뭐 실제로 하는 게 많은 학생들이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학생들 머릿속에 늘 내리에 남아있고, 그래서 손으로 한 건 잊혀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다른 개념들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참 나중에 들어보니 좋았다, 이런 피드백. 그래서 그걸 듣고 지금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힘들지만 불구하고 수업에 들어온다.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고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이 꽤 재밌게 굉장히 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저는요, 이 AI 수업은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러한 수업을 지금 대학원 수업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러한 평면 디스플레이 방송 시스템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광학습도 있고 디지털 트윈. 그런데 이 대학원 수업이기 때문에 좀 어드밴스드된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면 트윈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드웨어도 있고 이제 버추얼 환경과 리얼 환경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환경이 공장에 이런 환경이 있죠. 네, 그런데 그 공장을 우리가 직접 오퍼레이션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레고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 실제 시스템과 그냥 버추얼 시스템이 연동이 되고, 그리고 버추얼 시스템은 실제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계속 과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거는 가속 역할을 하는 거죠. 미래 데이터.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와 쭉 당겨서 미래에서 그다음 그걸 매칭시켜서 러닝을 하는, 그래서 실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수업에서 가르친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업 하나 개발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소요되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디플로이 하기 전에는 이 많은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몇 개월 안에 개발해서 써보자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한 2년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다양한 레이어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개념은 데이터를 모으고, 네. 데이터를 실제로 다뤄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핸들해서 그 의미를 찾고, 그래서 knowledge를 디스커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죠. 어떤 물건을 어떻게 옮겨야 될 것인지, 이 로봇과 이 로봇이 오면 어떻게 피해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전 과정을 학습한다.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요소를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는 이제까지 이러한 던지는 각각의 세부의 그 스페시픽한 도메인 나누어 가지고 가르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또 한편은 그러면은 이게 캡스톤 디자인에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사실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게 학생들 보고 뭐 만들어라 그렇게 끝나는 게 그렇게 과연 옳을까 한번 늘 좀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조금은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다른 과목과 연계를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런 것들을 컨트롤된 인바이러먼트로 해서 학생들이 가르쳐야지 그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과연 이제 또 도메인 날리지. 지금 내가 제조 시스템을 보고 있다. 아니면 물류 시스템을 보고 있다. 그럼 그 도메인 날리지, 가지고 있는 날리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도 같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교육의 기본 철학은 이 그 컨스트럭티비즘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레고 마인드스톰, 레고 로보틱스의 그 소프트웨어가 마인드스톰인데요. 마인드스톰 로보틱스 키트. 근데 거기에 모태가 된 로고 시스템을 그 MIT 교수죠. 그러면 유명한 AI 학자 중에 하나죠. 세이멀 페퍼. 이분이 주창하는 이야기인데요. 늘. 그래서 MIT 미디어 랩에 있으면서 이 그 교육에 관련해서 이제는 그분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바는 지식이란 트랜스퍼 되는 것이 아니다. 지식이란 컨스트럭트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스스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빌트인 되는 것이지 누가 일방적으로 전달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 이슈는 아니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는 교육에서 과연 스스로 이 지식을 빌트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트랜스퍼 하는 데만 바빴지 스스로 빌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다음에 또 하나의 교육의 핵심은요 바로 이겁니다. 네. 자, 과거에는 토목공사를 삽질을 했죠. 네, 저도 삽질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늘. 네. 그런데 이 토목공사를 과거엔 토목공사 할 때 삽질을 하다가 어느 날 포크레인이 만들어졌어요. 생겼어요.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다 포크레인 기사가 되려고 해요. 네. AI 갔더니 다 AI 기술자가 되겠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진정한 혁신은 포크레인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계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로세서가 바뀌어야 되고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어야 되고 인사가 바뀌어야 되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보는 퍼스펙티브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요. 네.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냥 다들 엄청난 많은 포크레인 기사들 그런데 결국은 남아도는 잉여 인력만 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즉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이러한 것에 교육에서 이런 포크레인 기사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이러한 산업계와 연관되고 이런 넓은 그리고 퍼스펙티브 시스템적인 마인드를 가르칠 수 있는 인력이 핵심 인력이 아닐까 그만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혁신이란 게 이 공장에서 옛날에는 공장을 큰 증기기관으로 크면 클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 지하에 증기기관이 있고 그 동력을 풀리 벨트 시스템으로 이 동력을 전달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기기관과 가까운 곳에서는 큰 동력을 쓰는 기계가 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그 동력을 작게 쓰는 그런 기계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모터, 그러니까 전기 모터는 엄청난 혁신이죠. 그런데 전기 모터라는 요소 기술이 등장했는데 사람들의 마인드는 증기기관을 빼내고 크다란 모터를 만들어서 전기 모터를 거기다 그냥 끼워 넣습니다. 자, 혁신이라면은
정기 못하는 혁신이지만 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냐? 소음 줄이는 것. 그렇죠? 자, 그런데 전기기관 세대가 다 은퇴하면서 그러니 모터는 작게 만들어도 되고 왜 굳이 저렇게 모터를 그냥 전력만 공급하면 모터는 되는데 왜 저렇게 그 배치를 할까? 그냥 기계에 바로 배치를 하자. 일종의 디스트리뷰티드 동력이죠, 파워죠. 네. 그 이후에 진정한 제조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기계를 배치를 하면은 또 혁신이 일어나겠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그 모터라는 요소 기술이 궁극적으로 이제 제조 혁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나의 시스템적인 또 다른 그 생각이 또 이 혁신을 만들어낸 것이죠. 네.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아직까지 정답은 없고요. 이것이다라고 저도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두 개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지는 어느 정도는 자명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여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그 학생들이 겪고 있는 힘든 내가 지금 이걸 배워서 뭐 하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 사이에 학생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그냥 우연히 어떤 사건에 개입되면서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경찰이 하는 임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진짜 의미가 있고 무엇을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네. 저희들 학생들도 그리고 이 교육자로서 그만큼 동기부여,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이제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스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으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